자, 이번 장은 새로운 장입니다. 8장 클래스죠. 자, 8장부터는 객체 제한 개념에 대해서 배우죠. 자, 7장까지는 자바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다 다루는 내용이죠. 기본 코딩 기능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7장까지 배운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입문자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장까지 사용되는 모든 기능은 객체 지향에서도 그대로 다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7장까지 다루고 8장부터 배우는 객체 지향 다루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 앞에 부분 코딩 기본 기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요즘 입사시험에 코딩 테스트 많이 보죠. 코딩 테스트에서 다루는 내용이 우리 앞에서 배운 7장까지의 기능이죠.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하다가 또 모르면 또 앞에 가서 복습하고 이걸 반복해 주세요. 8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객체 지향 개념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1절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란 메서드처럼 데이터 입력, 처리, 결과 출력 과정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을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은 7장까지 사용했던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자는 게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입니다.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개발하는 언어가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있지만 C 언어죠.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실습한 것처럼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 입력 받는 방법이 이제 키보드로 입력 받았죠. 키보드나 아니면 외부 입력 장치, 뭐 파일이나 네트워크, DB 이런 외부 입력 장치에서 데이터를 입력 받아서 그걸 이제 CPU가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해서 그 처리한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기능을 구현했죠. 자, 이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은 CPU 즉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그대로 흉내낸 거죠. 자, 그림 있죠.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과정, 데이터 입력, 데이터 처리, 결과 출력. 메소드에서도 이 방법으로 우리가 메소드로 데이터를 전달해주면 처리해서 결과 출력 또는 리턴했죠. 메소드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이죠. 자,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특징이죠. 일을 처리하는 순서 과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입력, 처리, 결과 출력. 순서 과정이 달라지면 새로운 작업 모델이 필요합니다. 컴퓨터의 작업 방식을 프로그램에 적용한 거죠. 자, 이런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프로그램 했을 때 가장 이제 단점이 기존 코드의 재상수성이 매우 낮습니다. 7장까지 배운 기능에서도 코드의 재상수성을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뭐죠? 메소드죠. 말씀드렸죠. 메소드도 우리가 기능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걸 그때그때 데이터만 전달해서 불러서 사용하자. 기존의 기능을 재사용하자는 관점에서 도입된 게 메소드죠.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도 코드의 재상수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도입됐습니다. 뭐 메소드 비롯해서. 그러나 현재 프로그램은 기능이 점점 복잡해지고 또 사용자 요구가 많아지니까 또 기존에 개발해 놓았던 기능도 새로운 기능을 점점 확장해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이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 절차 지향 프로그램에서 도입한 이런 재사용성을 높이는 이런 기능을 도입해도 프로그래밍을 효율적으로 개발 유지하는데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자,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실생활에서 찾아보면 조각하는 과정 있죠. 이 과정을 이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각가가 주문자로부터 이제 조각이 된 의뢰를 받죠. 기존에는 주문자가 예를 들어 조각가한테 왼손에 창을 들고 있는 조각상을 조각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 이거죠. 그런 요구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 조각을 하기 시작하죠. 원석을 구해서 왼손에 창을 들게끔 이제 조각을 해나가는 거죠. 해나가다가 갑자기 의뢰인이 이제 조각상을 놓을 자리를 고려해 보니까 왼손보다는 오른손에 창을 들어야지 조각상을 올바른 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조각가한테 오른손으로 창을 쥐게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의뢰자가 조각가한테 요청을 하죠. 그러면 조각가는 한 8, 90% 다 진행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창의 위치를 바꾸라 이러면 당연히 조각가는 안 된다 그러죠. 의뢰자의 생각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되니까 조각가는 결국에는 기존에 창의 위치만 바뀌더라도 다른 부분은 아무 이상이 없죠. 다른 부분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단지 창의 위치만 바뀌는 것만으로도 기존에 작업했던 조각상을 폐기하고 또 원석을 구해서 또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자, 이게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상처럼 절차지향 프로그램으로 우리 개발 시 비용, 개발 기간, 안정성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면서 재사용성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조각상처럼 조금만 요구사항이 변경돼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다른 기능도 전체적으로 다 개발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또 다른 부분도 또 다 처음부터 개발해야 되니까 또 개발 기간뿐만 아니라 새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용, 개발 기간, 안정성에 한계가 있다 이거죠. 단순 생각하기에 창의 위치만 바뀌었으니까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으니까 재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조각상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죠. 재사용성에도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의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개발 후에도 유지보수 과정에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추가 및 기존 기능에 대해서도 수정 요구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규모가 큰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점점 한계에 부딪히게 됐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이죠. 자, 1.2절에서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사람 입장에서 객체 중심으로 프로그래밍 하자는 관점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입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특징.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자는 의미입니다. 순서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절차지향 프로그램은 데이터 입력, 처리, 결과 출력 이 과정대로 프로그램 했죠. 객체지향 프로그램도 뭐 100%는 아니지만 절차지향 프로그램만큼은 상대적으로 그런 순서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모듈화, 조립화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절차지향 프로그램은 조각상을 원석에 일일이 다 다듬어서 했죠. 근데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각각의 기능을 부품처럼 만들어서 그걸 조립, 모듈화 한다 그러죠. 조립해서 하나의 전체 기능을 만들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따라서 기존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고 유지보수가 용이합니다. 설계 중심 언어입니다. 뒤에서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방식은 우리 실생활에서 비유를 하면 자동차나 공장에서 어떤 제품 만드는 과정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 만드는 과정, 신차를 만든다고 계획했을 때 먼저 처음에 설계를 하죠. 자, 설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설계한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하죠. 조각상처럼 원석에 한 번에 다 만들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하고 난 다음에 물론 각각의 부품도 다 설계하죠. 설계하고 난 다음에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 이제 핵심 부품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또 다른 여러 부품들은 외주를 줘가지고 부품을 개발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품을 자동차 공장에 납품받아서 컨베이어 벨트에 본체가 지나가면 각각의 작업원들이 그 본체에 대해서 자신이 맡은 부품을 조립하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완성차를 만들죠.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자동차나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부품화 시켜서 각각의 부품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걸 최종적으로 이런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해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든다. 이게 우리 자동차 만드는 과정이다 이거죠. 똑같이 객체지향 프로그램도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자동차의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클래스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제가 잠깐씩 언급했죠. 클래스가 하나의 부품이다. 이죠. 우리 앞에서 예를 들어 배열 클래스, 배열에 관련된 기능을 모아놔서 배열 클래스를 만든다. 이죠. 그러니까 배열 클래스는 배열 기능을 하는 부품이다. 이거죠. 그리고 수학 클래스, 수학에 관련된 기능을 하는 클래스다. 이거죠. 예를 들어 뭐 평균을 구한다든가 반올림을 한다든가 아니면 난수를 구한다든가 이런 각각의 클래스가 하나의 부품을 한다. 이거죠. 최종적으로 프로그래머 이런 각각의 클래스들을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하듯이 조립해서 자바 프로그램을 완성해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자동차 생산하는 과정과 같이 똑같이 각각의 기능을 클래스로 다 구현하고 난 다음에 그걸 최종적으로 조립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한다는 관점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객체지향 프로그램 특징에 제가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제품 만들듯이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순서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자, 우리 조각상은 이제 전체 원석을 이제 차례대로 머리, 다리, 팔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만들었죠.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자동차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으면 각각의 기능을 만드는 거는 각각의 부품 회사에서 납기일만 지키면서 각각의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품을 빨리 만들고 어떤 부품을 늦게 만들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정해진 납기 기한까지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할 때는 순서 과정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과정보다는 순서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고 모듈화 조립하기 용이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은 클래스 단위별로 다 일단은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걸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지니까 이해하기 쉽고 모듈화 조립화가 용이하는 거죠. 기존 코드의 재생성이 높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그 기능에 대해서 수정이나 추가할 일이 있다면 그 해당하는 부품 클래스에 대해서만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설계 중심 언어가 되겠죠. 앞에 설명드린 객체지향 프로그램 과정으로 클래스들의 조립으로 만들어진 자바 프로그램 구조입니다. 자, 일반적인 자바 프로그램의 구조다 이거죠.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각각의 클래스가 각각의 기능을 하는 부품이죠. 다시 그 부품은 세부적인 부품의 메서드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앞에서 배열할 때 어레이즈 클래스 예를 들었죠. 어레이즈 클래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배열 기능을 하는 클래스죠. 배열 기능하는 클래스는 또 세부적으로 각각의 메서드가 배열에 관련된 각각의 기능을 또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도 클래스가 하나의 부품 기능을 하는데 그 클래스는 또 세부 부품인 메서드들로 이루어진다. 그 개념입니다. 뒤에 가겠지만 이 클래스가 또 조합이 돼서 하나의 더 큰 기능을 만들겠죠. 그런 기능이 또 모여져서 또 더 큰 기능이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자바 프로그램은 부품에 해당되는 클래스가 조합이 돼서 하나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이룹니다. 자, 이래서 좋은 점이 뭐냐? 클래스들의 조합, 모듈화로 프로그램 시 코드의 재사용성과 개발 후 유지보수에 용이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앞에서 자동차 제조 공정을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들다가 자, 미국에서 5,000대 주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이제 미국에서 5,000대에 대한 주문을 받아서 이제 만들겠죠. 자, 근데 이제 만들다가 중간에 미국에서는 썬루프가 있는 자동차가 인기니까 썬루프가 있는 자동차로 교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중간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조각상 만들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요청이 들어오면 기존에 작업했던 게 다 무효가 되죠. 또 처음부터 작업해야 되죠. 근데 모듈화 조립식으로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는 썬루프도 하나의 부품이니까 썬루프를 담당하는 자동차 부품은 이제 본체겠죠. 본체를 만드는 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본체에 대해서만 썬루프만 좀 장착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납품받으면 다른 부품들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썬루프가 장착된 그 본체에 대해서 조립을 해서 납품을 하면 되는 거죠. 각각의 부품을 모듈화 시켜서 조립해서 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중간에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해도 쉽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만 새로 개발하거나 수정을 하면 된다 이거죠. 객체지향 프로그램도 같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클래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클래스 3이 담당하는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더 추가해달라 이러면 클래스 3만 우리가 새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클래스 3에 관련된 메서드의 기능만 수정하면 다른 기능은 그대로 다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프로그램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태에서 개발이나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런 기능을 일일이 다 개발하면 비용, 개발 기간, 그리고 새로 개발했으니까 또 안정성도 다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듈화해서 개발하면 어떤 요구가 들어오면 그 기능을 맞는 클래스에 대해서만 우리가 새로 개발을 하거나 수정을 해서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기존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바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가 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왜 지금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개발하는지 그 이유를 잠깐 알아봤습니다. 더 상세한 과정은 뒷부분을 가면서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자바와 같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클래스로 각각의 기능을 구현해서 조립해서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런 과정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 자,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과정도 세부적으로 복잡하죠. 근데 그런 걸 입문자 입장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루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또 개념적으로 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간략화해서 알기 쉽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객체 지향 프로그램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원리는 현실 세계에서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이죠. 사람을 주체라고 합니다. 사람이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프로그래밍 한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저나 여러분들 같은 일반인 사람 중심으로 프로그래밍 하자는 개념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주위에 있는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그대로 프로그래밍화 한 겁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주체와 객체 개념이죠. 자, 주체는 일반 사용자, 사람, 저나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주체라고 그럽니다. 반면에 객체는 주체가 바라본 대상, 뭐 사람, 사물, 개념 등입니다. 그러니까 주체, 저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 뭐 사람도 될 수 있고, 뭐 사물도 될 수 있겠죠. 뭐 차, 그리고 건물, 뭐 학생, 뭐 개념도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뭐 회사 등등등 주체 입장에서 바라본 모든 대상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예를 들어서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각각의 과정은 뒤에서 이제 상세하게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 객체 지향 과정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만 알아보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될 예제는 우리가 렌터카 회사에서 사용하는 렌터카 조회 및 렌터카 예약 프로그래밍을 개발한다는 과정을 예를 들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터카 회사에서 이제 사용할 프로그램이니까 렌터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먼저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업무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렌터카 회사 우리 잘 알죠. 렌터카 회사는 일반 사용자가 그때 와서 자기가 어떤 차에 대해서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선택해서 그걸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차를 이용하는 과정으로 렌터카 회사가 운영되는 거죠. 렌터카 회사를 한번 쭉 분석해 본다 했죠.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를 회사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그 차들을 직원들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관리하죠. 그리고 렌터카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회사를 방문하여 원하는 차를 직원에게 요구하면 직원은 그 렌터카로 고객을 안내해서 함께 살펴본 후 고객의 마음에 들면 예약을 하고 예약한 날에 렌터카 이용료를 바꿔서 해당 렌터카를 대여해 줍니다. 그러면 고객은 그 렌터카를 예약 기간 동안 사용 후 반납 예정일에 렌터카 회사에 반납합니다. 이게 렌터카 회사에서 렌터카를 운영하는 방식이죠. 일단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대상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체 일반인 입장에서 한번 분석한 걸 바탕으로 객체를 한번 추출해 봅니다. 추출한 객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게 렌터카 회사니까 차가 있겠죠. 고객한테 빌려줄 차가 있고, 그리고 렌터카는 고객이 빌려야 되니까 당연히 고객이 객체가 될 수 있겠죠. 이 렌트카를 관리하고 고객에 대해서 계약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렌트카 회사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 객체는 차, 고객, 직원이죠. 그 외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근데 우리는 가장 도드라지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객체를 3개 추출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차, 고객, 직원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대상에 대해서 객체를 주체 입장에서 두루두루 찾아봅니다.
자, 이제 객체를 찾았죠. 그러면 이제 추출한 객체들을 개발자 관점에서 클래스로 변환합니다. 우리 고객은 유저가 되겠죠. 그리고 직원은 인플로이가 되고 렌터카는 카 클래스로 변환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래스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렌트카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이거죠. 자,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죠. 이제 뒤로 가면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현실의 객체를 코드, 클래스화 시켜서 방금 우리가 추출한 객체를 클래스화 시켰죠. 그걸 컴퓨터 시스템에서 실행하는 가상현실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클래스를 메모리에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든다 이거죠. 그걸 조합해서 하나의 렌터카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주체 일반인이라 그랬죠. 일반인 입장에서 파악되는 객체를 클래스화 시켜서 가상현실로 만들어서 객체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이거죠. 그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들었을 때 조금 이제 우리 앞에서 7장까지 학습한 방법하고 좀 다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실제 몇 번 해보면 이게 더 이제 편리합니다. 왜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실제 객체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결과를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똑같이 프로그래밍 하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지면 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쉽고 빠르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게임부터 해서 가상현실, AR, VR 그런 환경에서 게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작업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하죠.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물이나 대상을 클래스화 시켜서 그걸 이런 식으로 가상현실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입니다. 각각의 과정을 이제 세부적으로 뒤에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우리 현실에 있는 대상을 메모리에서 생성해서 객체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으로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가상현실이나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로블록스로 우리가 어떻게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대상을 가상현실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가 그걸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도 주위에 있는 객체를 클래스화 시켜서 우리가 원할 때 메모리에 그때그때 생성해서 로블록스에서 실습하는 것처럼 서로 객체끼리 상호작용 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이거죠. 먼저 다 클래스화 시켜놨다 이거죠. 그런 상태에서 자 로블록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자료가 많죠. 자료가 많고 또 관련 책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보세요. 예를 들어 차를 생성하고 싶다 이러면 카로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차 종류가 있죠. 그러면 미리 클래스로 다 구현해놨으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선택해서 생성하면 된다 이거죠. 이거 클릭하면 자 이런 식으로 차가 생성이 되죠. 자, 뭐 종류가 많습니다. 이거 보면 자, 이런 차도 자, 차도 생성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할 때 그때 집, 하우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집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리 다 클래스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2층 집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집을 만들 수 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집에 대해서 색깔도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속성을 적용해서 우리가 또 세부적으로 색깔부터 해서 변경시킬 수 있다 이거죠. 지금은 간단하게 데모로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세부적으로 해보면 되겠죠. 미리 클래스로 다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우리가 원할 때 클래스를 불러와서 클래스를 가상현실에 생성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객체 제한 개념도 똑같다 이거죠. 보면 또 다른 집, 우리가 사는 이런 집도 클래스 아주 코다죠. 코다로 우리가 주위에 있는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메모리에 생성해서 사용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실행 해보면 자동으로 이제 주체가 생성되는 거죠. 메모리에 생성되면서 차 탈락하면 2를 누르면 됩니다. 로블록스로 게임도 많이 만들죠. 지금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그냥 불러 쓰는데 이것들 자기가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생략하고 지금은 로블록스에서 제공하는 완성되는 객체만 풀어 쓰는 거죠. 다른 차도 타보면 집에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래스로 집의 구조나 이런 걸 다 만들어 놨다 이거죠. 우리 뒤에서 이제 어떻게 만드는가는 다 학습하는 거죠. 자, 2층 집이죠.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미리 뒤에서 배우는 과정으로 집의 구조나 이런 걸 우리 현실에서 있는 것처럼 클래스로 다 코드화 다 시켜놓고 그때그때 우리가 원할 때 불러와서 메모리에 생성해서 사용하는 거죠. 자, 로블록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객체를 실제 가상현실, 메모리겠죠. 메모리에 각각의 객체를 우리가 원할 때 생성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로블록스로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뒤에 클래스를 만들어서 똑같이 메모리에 생성해서 똑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거죠. 자, 전 시간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앞에서 설명드린 렌트카 프로그램을 자바의 객체 지향 프로그램 단계로 어떻게 개발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챕터마다 우리가 학습한 후 설명드린 렌트카 프로그램의 그 기능을 반영해서 챕터가 진행될 때마다 렌트카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실제 어떻게 렌트카 프로그램을 객체 지향 프로그램 단계로 개발하는가 그 세부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객체 지향 설계 서적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더 방대하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입문자 레벨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고급 레벨의 객체 지향 설계 과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도입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구현할 대상을 정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했을 경우에는 외부 의뢰자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구현해보고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구현할 대상을 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상을 정했으면 이제 분석을 해야 되죠. 주체의 관점에서 대상을 분석하죠. 분석하면서 우리 앞에서 렌트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가정하에 렌트카 회사를 분석했죠. 자, 그런 식으로 분석하면서 이제 관련된 객체를 추출하는 거죠. 자, 요 두 단계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해봤죠. 객체를 추출했죠. 객체를 추출한 후 이제 객체 추출로 속성과 기능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객체에는 각각의 속성과 기능이 있다 이거죠.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객체 모델링 단계입니다. 이제 개발자,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객체의 속성과 행위, 기능이죠. 기능을 정제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링한 객체를 실제 클래스로 변환합니다. 자, 객체를 클래스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자, 요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 설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요까지 하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분석한 결과를 다 문서화시키는 거죠. 문서화나 UML로 다 구조화시킵니다.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 특징에서 말씀드렸듯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설계 중심 언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무조건 먼저 코드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먼저 분석 설계해서 다 문서화를 시킨다 이거죠. 자, 이 단계는 신입 개발자보다는 어느 정도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경력자들이 맡아서 이제 수행하는 거죠. 클래스로 변환하면 그걸 이제 뒤에서 배울 자바 코드로 구현합니다. 구현 후 이제 실제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죠. 구현 및 테스트가 이제 인스턴스 생성 및 사용입니다. 이 과정으로 자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아이디어 도입과 아이디어 분석은 우리가 이제 렌트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가정하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지금 진행하는 거죠. 아이디어 도입과 분석은 이미 했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객체 추출로 속성과 기능을 찾는 단계입니다. 보면 객체의 속성과 기능 또는 행위 또는 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속성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기능 또는 행위는 객체가 수행하는 동작, 행위, 업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객체는 이런 속성과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렌트카 회사 분석 후 추출한 객체가 직원, 고객, 자동차죠. 각각의 직원, 고객, 자동차는 똑같이 속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겠죠. 직원의 속성. 자, 이 단계에서는 주체는 일반인이죠. 일반인 입장에서 직원, 고객,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에 관계없이 한번 쭉 나열해 보는 거죠. 직원의 속성은 이름, 나이, 직업, 그에 등등등 더 많겠죠. 지금은 확실하게 눈에 띄는 속성만 추출하는 거죠. 기능은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겠죠. 보면 빌려준다, 예약을 확인한다, 차량을 관리한다 등등등 그게 더 많겠죠. 고객의 속성은 고객은 이름이 있죠. 주소도 있고 나이, 전화번호 등등 더 많겠죠. 기능은 고객은 렌트카를 예약을 하죠. 예약, 사용하죠. 사용한다. 그리고 렌트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죠. 등등등 더 많겠죠. 자동차 속성은 자동차는 차명이 있고 색상이 있고 배기량, 제조사, 바퀴수 등등등 더 많겠죠. 기능은 달린다, 멈춘다, 주차한다. 객체 추출로 속성 기능 찾기 단계에서는 주체 입장에서 각각의 추출한 객체의 속성과 기능을 쭉 찾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객체 모델링 단계죠. 객체 모델링의 정의.
프로그래밍 시 실제 필요한 속성과 기능을 정지하는 과정이다. 이죠. 우리 앞 단계에서는 주체적 일반인이죠.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사람 입장에서 모든 객체의 속성과 기능을 쭉 찾았다 이거죠. 결국에는 다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해야 되니까 이 객체 모델링 단계에서는 이제 개발자 프로그래머죠. 프로그래머 단계에서 각각의 객체의 속성과 기능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관련된 속성과 기능을 정지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직원의 속성의 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렌터카 프로그램 만드니까 나이는 별로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빼버린다 이거죠. 고객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빼버린다 이거죠. 반면에 우리가 실제 고객은 이제 렌터카 프로그램 사용하면 고객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객체의 속성과 기능을 찾을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우리가 못 찾았는데 이제 막상 프로그래밍 하려다 보니까 이런 속성이 필요하다 이죠. 그러면 추가를 해줍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속성에 바퀴수는 우리 렌터카 바퀴수는 다 4개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외를 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객체 모델링 단계는 개발자 입장에서 객체의 속성과 기능을 정지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빼버리고 프로그램 시 필요하다는 건 추가하는 단계다 이거죠.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속성과 기능에 대해서 이제 고려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객체 모델링 했죠. 그럼 이제 실제 우리가 각각의 객체를 클래스로 구현해야 되죠. 클래스로 구현하기 전에 이제 클래스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되겠죠. 자, 클래스 정의. 객체 모델링을 통해 추출한 객체의 속성과 기능을 필드와 메소드로 변환한 겁니다. 자, 클래스로 변환하는 방법은 먼저 UML로 클래스로 먼저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보면, 자, 표기하는 방법은, 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에 3개의 구역으로 나눈다 이거죠. 첫 번째 구역에는 이제 클래스명을 표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필드는 이제 속성이 변한다는 일종의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기능이 변한다는 메소드. 자, 이런 식으로 3구역으로 나눠서 객체를 클래스로 표기해 줍니다. 앞에 접근 제한자를 붙여줍니다. 근데 생략도 가능합니다. 보면 클래스명 필드 메소드 앞에 접근 제한자를 붙여줍니다. 생략도 가능합니다. 보면 접근 제한자는 우리 다음 장에서 이제 상세하게 하는데 지금은 이런 형식이구나 정도로 두시면 됩니다. 자, 접근 제한 종류와 표기법이죠. 보면 자, 플러스를 쓰면 우리 앞에서 많이 사용했죠. 퍼블릭을 뜻합니다. 샵을 쓰면 프로텍티드고 마이너스는 프라이빗을 의미합니다. 자, 참고로 UML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여기 보면 그림에서처럼 자바 같은 객체 지형은 먼저 분석 설계 후 개발을 진행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때 분석 설계한 결과를 다 문서화해야 된다 이거죠. 좀 문서화하고 우리가 추출한 객체에 대해서 또 구조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게 UML이라는 일종의 언어입니다.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라고 해서 모델링 시 사용하는 언어다 이거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 설계한 객체를 클래스 다이아그램을 구조화시켜서 개발 시 개발자들이 공유하면서 이 구조대로 클래스를 구현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UML에 관련된 자세한 기능은 서적이나 검색을 참고했어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UML 다이아그램 검색해보면 자료가 많습니다. 실제 객체를 클래스로 변화하는 방법이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객체 추출하면서 속성과 기능에 대해서 모델링을 했죠. 객체명이 클래스명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속성이 이제 필드로 변환됩니다. 기능이 메소드로 변환됩니다. 자, 클래스명 짓는 방법. 우리 앞에서 실습하면서 클래스 이미 많이 사용해봤죠? 상식적으로 이름을 지으면 됩니다. 클래스명의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여야 되죠? 스튜던트 카 보면 S하고 C가 대문자입니다. 하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A, 클래스 B1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클래스가 어떤 기능을 하는 클래스인지 자 의미가 안 와닿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 유니 스튜던트 단어를 이용해서 클래스명을 명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첫 글자는 숫자가 사용될 수 없습니다. 7 스튜던트 안 된다 이거죠. 숫자는 클래스명 중간이나 마지막에 와야 됩니다. 변수하고 똑같죠. 달러하고 언더바 외 특수문자는 클래스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언더바 클래스는 된다 이거죠. 근데 골뱅이 클래스는 안 됩니다. 자바의 키워드나 자바에서 사용하는 클래스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는 우리 앞에서 많이 사용했죠. 클래스명으로 스트링 똑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스트링 클래스명은 되죠. 자, 클래스명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실제 앞에서 배운 대로 학생 객체를 클래스로 변환하는 예입니다. 보면 학생,
학생의 속성은 이름, 학년이 있죠. 그 외에 더 많겠죠. 기능은 공부하다, 시험을 보다. 자, 이런 기능이 있다 이거죠. 자, 클래스로 변환하면 학생은 클래스명으로 스튜던트겠죠. 객체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이름으로 클래스명을 지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속성, 이름은 네임이겠죠. 앞에 마이너스니까 프라이빗죠. 필드의 접근 제한자는 대부분 프라이빗으로 지정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름의 타입은 스트링이겠죠. 학년은 그레이드겠죠. 1, 2, 3 숫자니까 인트 타입이겠죠. 자, 그리고 자, 기능 공부하다. 스터디, 메서드입니다. 앞에 플러스니까 퍼블릭이겠죠.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보이드. 시험을 보다. 테스트. 자, 퍼블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점수를 리턴해야 되니까 인트 타입으로 리턴 타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객체를 클래스로 변환해 봤습니다. 앞에서 우리 렌트카 분석하면서 추출한 객체 중에 자동차, 직원 객체가 있었죠. 자동차, 직원 객체도 우리 앞에서 객체 모델링 할 때 속성과 기능을 다 모델링 했죠. 그러면 똑같이 자, 이런 식으로 세 구요로 나눠서 자동차는 클래스명이 카겠죠. 그리고 각 자동차의 속성에 대해서 필드로 변환해보고, 그리고 기능도 똑같이 메소드로 변환해보면 되겠죠. 직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으로 렌트카 프로그래밍 만드는 과정에서 추출한 객체를 모델링 후 클래스로 변환하는 과정까지 알아봤습니다. 통상 클래스로 변환하는 과정까지가 분석 설계 단계입니다. 제가 앞에서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특징 중에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은 설계 중심 언어라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 최상의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PM이죠. PM과 아니면 각각의 기능을 맡는 이제 PL들이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먼저 분석 설계부터 먼저 하는 거죠. 경력자로 구성된 프로젝트 매니저 PM과 하위에 각각의 업무를 분장해서 파트 리드죠. PL들이 프로젝트 시작하면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먼저 분석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분석 설계한 결과를 다 문서화를 시킵니다. 문서화나 아니면 앞에서 본 것처럼 UML로 다 클래스의 구조를 다 설계한다 이거죠. 이제 문서화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업무를 맡는 PL 밑에 개발자들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PL의 리딩하에 문서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뒤에서 배워놓은 방법으로 각각의 기능을 구현 후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으로 자바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이제 클래스로 변환을 어떻게 클래스로 구현하는가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자바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과정으로 렌트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객체를 다 클래스로 변환해 봤죠. 지난 시간까지 한 과정이 설계 단계라 그랬죠. 자, 그럼 그 설계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자바 코드로 구현해야 되겠죠. 클래스로 구현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클래스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구현. 객체를 클래스로 변환 후 자바 코드로 클래스를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전 시간까지 추출한 객체를 클래스로 다 변환했죠. 그러면 우리가 UML 표기법으로 변환한 클래스를 보고 실제 자바 코드로 구현해야 되겠죠. 자바 클래스 형식입니다. 보면 우리 앞에서 많이 사용해봤죠. 자, 클래스명 써주고 퍼블릭 클래스 붙여주죠. 자, 그리고 블락 안에 필드 또는 멤버 변수라고 그랬죠. 메서드 뒤에서 배우는 생성자를 클래스 블록 안에서 구현해주면 됩니다. 자바 코드로 클래스 구현 시 퍼블릭 클래스 다음에 클래스명을 써줍니다. 자, 필드, 메서드 생성자를 클래스 블락에 구현해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클래스 구성 요소인 필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드 또는 멤버 변수라고 부릅니다. 멤버 변수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필드의 사용법은 변수를 따릅니다. 객체 모델링에서 추출한 속성을 필드로 선언합니다. 멤버 변수 또는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필드는 우리 앞에서 변수 배웠죠. 변수의 형식과 변수의 사용법, 변수의 명명법을 따릅니다. 자, 형식 있죠. 보면 자, 필드명 변수명이라고 하죠. 자, 앞에 변수 선언 시에 데이터 타입 써주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타입 앞에 접근 제한자나 일반 지정자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생략도 가능합니다. 학생 객체 속성을 필드로 구현하는 예입니다. 자, 우리 학생 객체를 클래스로 변환했죠. 각각의 속성은 네임, 그레이드 필드로 변환했습니다. 보면 네임은 이름이니까 문자 이름이겠죠. 스트링 타입이고
그레이드는 학년이죠. 그러니까 인트 타입입니다. 자, 똑같이 지금 코드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학생 객체니까 클래스명이 스튜던트겠죠. 퍼블릭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명 써주고, 자, 블락 안에 필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보면 각각의 필드명이 네임이죠. 네임. 그리고 앞에 타입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스트링. 접근 제한자는 생략도 가능하죠. 지금은 써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레이드. 똑같이 그레이드 써주고 앞에 데이터 타입 인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학습한 변수의 선언 방법하고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구성 요소인 메서드죠. 메서드 또는 멤버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객체의 기능이 클래스의 메서드로 구현됩니다. 형식, 우리 앞에서 메서드 배웠죠. 그 형식하고 동일합니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메서드명이죠. 자, 그리고 매개 변수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리턴 타입 생략도 가능하죠. 리턴 타입이 없을 때는 void로 선언합니다. 그 외에 필드처럼 접근 제한자나 일반 지정자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생략도 가능합니다. 메서드 블락, 메서드의 기능을 구현합니다. 우리 앞에서 메서드 했죠. 그 형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스튜던트 클래스의 메서드를 그대로 코드로 구현합니다. 보면 스튜던트 클래스 기능이죠. 스터디 메서드의 리턴 타입은 void죠. 그러니까 public void study에서 자, 블락에서 구현해주고 있죠. 지금 프린트라인에서 공부합니다를 출력하죠. 테스트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보면 시험 점수를 리턴합니다. public int, 리턴 타입이 int입니다. 호출 시 국어 시험을 칩니다. 메시지 출력하면서 리턴 85점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스튜던트 클래스의 메서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현에는 우리 렌트카 분석하면서 추출한 고객 객체를 클래스로 변환한 유저 클래스입니다. 자, 이걸 똑같이 코드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래스명 유저죠. 유저 써주고 세 개의 필드를 직접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네임, 어드레스, 폼, 타입이 다 스트링 타입입니다.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 문자열입니다.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다 문자열입니다. 고객에 관련된 기능, 메서드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렌트카, 드라이브카, 페이카 다 접근 제한자는 플러스니까 퍼블릭입니다. 다 퍼블릭으로 접근 제한자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렌트카는 리턴 타입 스트링입니다. 보면 퍼블릭 스트링 렌트카 메서드 구현하고 리턴 고객이 빌린 자동차명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랜저입니다. 드라이브카 고객이 렌트카를 운행하는 메서드입니다. 리턴 타입이 void입니다. 호출하면 시속 80km로 달립니다. 렌트카를 직접 운행해서 사용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메서드입니다. 페이카 메서드는 렌트카 사용 시 렌트카 비용을 지불하는 메서드입니다. 보면 int money 렌트카 사용 시 지불되는 금액을 매개 변수로 전달합니다. void로 리턴 타입을 지정합니다. 호출 시 빌린 렌트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메서드입니다. 자, 호출하면 매개 변수 money를 출력합니다. 실제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객체를 클래스로 변환한 후 실제 클래스 문법을 이용해서 자바 코드로 구현해 봤습니다. 퀴즈가 있죠. 똑같이 우리 앞에서 자동차와 직원 객체를 클래스로 변환했죠. 그걸 똑같이 클래스로 보면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학생 클래스와 유저 클래스를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챕터가 또 시작됐죠. 자, ch08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자, 섹션 01.ex01 패키지 새로 생성합니다. 코드로 구현할 클래스가 스튜던트 클래스죠. 자, 이번에는 스튜던트 클래스명 써주고 퍼블리시 때 void made 체크하면 안 되죠. 이번에는 메인 메서드가 없는 일반 클래스입니다. 자, 그럼 퍼블릭 클래스 스튜던트 바로 자바 파일명과 동일한 클래스명이 생성됩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필드 속성 이름이죠. 두 번째는 학생의 학년을 저장하는 필드입니다. 필드는 변수 선언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변수 명명법을 따르고 변수명 앞에 데이터 타입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게 클래스의 두 번째 구성 요소인 메서드를 구현해 줍니다. 첫 번째 메서드는 학생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스터디라는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리턴 타입이 보이드니까 그냥 메시지만 출력합니다. 두 번째 학생에 관련된 기능을 하는 메소드는 학생은 시험을 치죠. 자, 테스트 메소드 호출하면 학생은 이제 시험을 칩니다. 리턴 타입 인트죠. 그러니까 호출한 것으로 시험 점수를 리턴합니다. 리턴문을 이용해서 시험 점수 85점을 리턴합니다. 자,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객체를 클래스로 변환한 후 그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를 실제 코드로 구현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저 클래스죠. 자, 렌트카 고객 객체를 클래스로 구현한 거죠. 자, 고객은 이름이 있죠. 그리고 고객은 주소가 있죠. 그리고 고객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고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메소드죠. 첫 번째 메소드는 고객은 차를 빌리죠. 자, 렌트카 메소드를 호출하면 고객이 렌트한 차명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자, 고객은 이제 렌트카를 운행을 하죠. 자,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게 드라이브카 메소드입니다. 자, 호출 시 시속 80km 달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세 번째 메소드는 자, 고객은 렌트카를 렌트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지불한 기능하는 메소드입니다. 지금 매기면 수명이 머니죠. 호출 시 고객의 렌트카 비용을 머니로 전달해서 출력합니다. 자, 객체를 클래스로 변한 후 그 클래스를 구체적으로 자바 코드로 구현해 봤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외에 우리가 렌트카 분석하면서 추출한 객체를 클래스로 변환했죠. 그것도 똑같이 각각 클래스명으로 자바 파일 생성 후 한번 구현해 보면 되겠죠. 지금 유저 같은 경우에도 필드나 메소드가 지금 각각 3개씩인데 더 많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필드나 메소드를 직접 만들어서 구현해 보면 되겠죠. 5개 이상씩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구현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클래스로 직접 구현했죠. 그러면 이 클래스의 필드나 메소드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직접 구현한 이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객체를 클래스로 변환해서 그 클래스를 실제 자바 코드로 구현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래스 자체를 사용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현한 클래스를 어떻게 실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스턴스 생성 및 사용. 클래스는 메모리에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필드와 이러이러한 기능을 갖는 메소드를 만들라는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예를 들어 자, 유저 클래스를 구현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현한 이 유저 클래스는 이런 필드와 이런 메소드를 갖는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생성하라, 메모리에 만들라 라는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이 유저 클래스가 아니다 이거죠. 실제 사용하는 건 이 유저 클래스를 이용해서 메모리에 생성한 인스턴스를 사용합니다.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메모리에 생성해야 된다 이거죠. 클래스의 구성대로 필드와 메소드가 메모리에 생성된 상태를 클래스 인스턴스 또는 클래스 객체라고 합니다. 클래스 객체라는 말은 이전에 객체 지향 언어가 C++였죠. 실제 클래스가 메모리에 생성된 상태를 클래스 객체라 그랬죠. 그걸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클래스 인스턴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객체 지향 개념을 배운 후 이제 자바 API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죠. 그때는 클래스 객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둘 다 혼용해서 사용됩니다. 클래스와 클래스 인스턴스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이제 붕어빵과 붕어빵 틀의 관계를 이용해서 클래스와 클래스 인스턴스 관계를 많이 설명하죠. 그러니까 클래스는 일종의 붕어빵을 만들라는 일종의 설계도 틀이죠. 붕어빵 틀을 우리가 실제 먹는 건 아니죠. 붕어빵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붕어빵을 이용하고 먹는 거죠.
클래스는 일종의 붕어빵 틀 설계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거는 인스턴스, 클래스에서 실제 메모리에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앞에서 스튜던트 클래스 구현했죠. 그러니까 스튜던트 클래스는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생성된 인스턴스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다. 그죠? 그 인스턴스의 개수는 한 개 이상이죠. 뒤에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만, 인스턴스는 우리가 원할 때 메모리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스튜던트 클래스는 붕어빵 틀처럼 한 개만 존재하는 거죠. 인스턴스는 붕어빵처럼 우리가 원할 때마다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C 사용하는 것은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인스턴스 생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생성하는 방법은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생성합니다. 자, 형식 있죠? new 써주고 뒤에 클래스명 써주고 갈로 열고 닫고 그리고 세미콜론을 맞추면 됩니다. 이 형식 우리 앞에서 이미 사용해봤죠? 우리 메서드 실습 시에 제가 일단은 메서드 사용하려고 하면 new 써주고 클래스명 써주고 갈로 열고 닫고 해서 세미콜론을 맞춰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이제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죠. 요 형식으로 실행해주면 실제 클래스명에 해당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실제 메모리에 생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new 다음에 지정한 클래스가 메모리에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클래스에 대한 필드와 메서드가 메모리에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인스턴스의 필드와 메서드에 접근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인스턴스 접근 방법입니다. 접근 방법은 클래스 타입 변수를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자, 먼저 인스턴스와 같은 클래스 타입 변수를 선언합니다. 자, 클래스명 써주고 변수명을 써준다 이거죠. 자, 요 변수명은 우리 앞에서 변수 명명법 있죠. 변수 명명법에 의해서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생성된 인스턴스를 변수에 대입합니다. 보면 변수명 해서 즉 대입 연산자죠. new 클래스명. 자, 우리 인스턴스 생성 방법. 자, 결론이 new 클래스명 갈로 열고 닫고 해서 생성한 인스턴스를 클래스 타입으로 선언한 변수에 대입을 해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옆에 그림 있죠. 자, 그러면 자, 인스턴스와 변수의 관계를 보면 new 클래스명 해서 갈로 열고 닫고 하면 자, 메모리에 지금 클래스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클래스의 필드와 메서드도 메모리에 각각 클래스에 지정한 그 방식대로 필드와 메모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변수에 대입하죠. 그러면 변수는 인스턴스가 생성된 메모리의 위치값을 가집니다. 즉 인스턴스 생성 위치값을 가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변수는 항상 인스턴스가 어느 위치에 생성된 있냐 그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변수 선언 그리고 인스턴스 생성 후 변수에 대입하는 걸 따로따로 했죠. 변수 선언과 동시에 인스턴스를 대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스턴스 생성 후 바로 변수의 생성 위치 값을 대입해 줍니다. 자, 지금 변수가 클래스 타입이죠. 요 원리는 우리 앞에서 기본 타입 변수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이거죠. 보면 자, num이 int 타입이죠. 당연히 num은 int 타입이니까 51은 정수를 저장하죠. num은 5.6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5.6이 더블 타입 실수니까 num하고 다른 타입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s가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으로 선언했죠. 당연히 s에는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 인스턴스가 대입이 되죠. new 스튜던트에서 갈로 열고 닫고 해서 스튜던트 인스턴스 타입이 저장이 됩니다. 아래처럼 s는 new 콜리지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 인스턴스는 s가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이니까 대입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콜리지 C는 new 콜리지 요건 되겠죠. 지금 C가 같은 콜리지 타입이니까 콜리지 인스턴스를 대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인스턴스 생성 방법과 생성한 인스턴스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변수가 우리가 생성한 인스턴스를 지금 가리키고 있죠. 그럼 이 변수를 이용해서 인스턴스의 필드와 메서드에 접근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 클래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생성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만들어서 참조 변수에 대입 후 이제 접근해서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각각의 기능하는 클래스, 즉 부품을 만들었죠. 최종적으로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 후 참조 변수에 대입해서 각각의 필드와 메서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를 얻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컨베어 벨트 기능을 하는 클래스가 실행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클래스들을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조립을 해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실행 클래스입니다. 각각의 클래스들의 인스턴스를 생성 후 최종적인 기능을 구현하는 클래스다 이거죠? 설계에 의해서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 이제 다 설계했으니까 그걸 이제 납품받았죠. 납품받았으니까 최종 컨베이어 벨트에서는 각각의 부품을 이용해서 이제 완성차를 만들어야 되겠죠. 똑같은 개념이죠. 이제 실행 클래스에서 우리가 각각의 부품의 기능을 하는 클래스들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 클래스들을 사용해서 인스턴스 만들어서 각각의 클래스의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기능을 이제 구현해야 된다 이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실행 클래스다 이거죠.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입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 실습하면서 클래스 만들어서 메인 메소드 생성했죠. 메인 메소드 안에서 우리가 기능 구현했죠. 그게 이제 실행 클래스다 이거죠. 우리 앞에서는 이제 일단 사용해야 되니까 메인 메소드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메인 메소드를 만드는 이유를 이제 알았다 이거죠. 메인 메소드 있는 클래스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성한 클래스들의 인스턴스 만들어서 기능을 사용한다 그 의미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본 문법 배우니까 클래스 사용할 일이 없었는데 왜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가 그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자, 실행 클래스 수행 과정이죠. 자, 우리가 유저 클래스, 카 클래스, 인플로 클래스, 우리 렌트카 프로그램 분석 설계해서 각각의 클래스 만들었죠. 자, 그러면 실행 클래스에서는 이 각각의 클래스가 이제 부품이니까 각각의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필드를 초기화한 후 각각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기능을 구현해서 원하는 최종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합니다. 실행 클래스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뒷절에서 이제 학습하겠지만 우리 렌트카 분석하면서 각각의 클래스 다 구현했죠. 이 클래스를 구현해서 우리가 렌트카 프로그램도 실행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생성해서 실제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으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실제 실행 클래스에서 스튜던트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 후 필드의 값을 접근해서 초기화하고 그리고 메소드에 접근해서 스튜던트 클래스의 메소드 기능을 호출하는 예제를 실제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객체를 클래스로 변환 시 클래스명은 그 객체를 가장 잘 의미하는 단어로 클래스명을 지정했죠. 뭐 유저, 카, 인플로이 이런 식으로. 실행 클래스 이름도 우리 앞에서 클래스 명명법에 대해서 학습했죠. 그 명명법에 의해서 클래스 이름을 지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실행 클래스는 다른 일반 클래스와 달리 이제 실행 클래스라는 의미로 항상 클래스명 다음에 테스트자를 붙이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행 클래스에서 우리가 구현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생성한 후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메모리에 생성된 필드, 인스턴스 필드라고 합니다. 인스턴스 필드에 접근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스턴스 필드 또는 인스턴스 멤버 변수라고 합니다. 보면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 후 메모리에 실제 생성된 필드 또는 변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튜던트 클래스 구현했죠. 자, 우리 앞에서 스튜던트 객체를 스튜던트 클래스를 구현했죠. 코드에 보면 네임 그레이드 필드죠. 자, 이 필드는 클래스 필드라고 합니다. 근데 뉴 스튜던트에서 메모리에 인스턴스 생성하면 네임, 그레이드, 실제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면서 생성되죠. 이때 각각의 필드를 인스턴스 필드라고 합니다. 잘 구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인스턴스 필드에 접근해서 필드에 값을 저장하고 값을 가지고 오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우리 앞에서 메소드 호출할 때 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메소드 호출했죠.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인스턴스 생성 후 필드 값은 기본 값으로 초기화됩니다. 자, 먼저 클래스에서 필드는 앞에서 다른 이름으로 멤버 변수로 부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듯이 필드는 변수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변수 배울 때 변수는 선언 후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고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그 변수는 지역 변수를 의미합니다. 지역 변수. 지역 변수는 메소드 내에서 선언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필드도 역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필드는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자, 여기 있죠. 필드의 기본 초기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보면 이 초기 값은 우리 데이터 타입 할 때, 기본 데이터 타입 할 때 각각의 타입에 대한 초기 값으로 초기화 됩니다. 보면 정수 타입은 다 0입니다. 문자 타입도 0이죠.
실수 타입도 0입니다. 논리 타입은 펄스이고, 그리고 스트링이나 배열 이런 그 외에 참조 타입은 널로 초기화가 됩니다. 필드는 생성 시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기본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필드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뒷부분에 있는 생성자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자, 일단은 필드는 기본 값으로 초기화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필드에 접근하는 코드입니다. 스튜던트에서는 new 스튜던트. 자,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생성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앞에서 구현한 스튜던트 클래스죠. 보면 필드가 네임, 그레이드, 스트링 인트 타입이고 메서드로는 스터디, 테스트가 있습니다. 뉴 스튜던트에서 인트 생성하면 자, 그림 있죠. 그림에 보면 메인 그레이드 필드 영역이 실제 메모리에 생성이 됩니다. 아무 초기화를 안 해주면 네임은 스트링 참조 타입이죠. 그러니까 널로 초기화됩니다. 그레이드는 인트 타입이죠. 인트 타입은 0으로 초기화됩니다. 자, 그리고 메서드, 스터디, 테스트가 메모리에 각각 생성됩니다. 자, 그걸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 S에 대입하니까 변수 S는 스튜던트 인스턴스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필드의 값을 가지고 와서 지역 변수 네임 그레이드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보면 .name, 그러니까 S가 지금 스튜던트 인스턴스 가리키고 있으니까 S.이니까 S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로 가서 name이라는 필드의 값을 접근하라, 가지고 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name의 값은 지금 null이죠. 그러니까 null을 지역 변수인 name에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name의 값은 null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s.grade에 접근하면 grade는 0입니다. 그러면 지역 변수 grade에 0을 대입합니다. 이번에는 참조 변수와 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name grade 필드에 접근해서 다른 값으로 세팅하고 있습니다. 보면 s.name은 홍길동 문자를 S가 가리키고 있는 네임 필드에 저장하라. 자, 그러면 실행하면 자, 네임에는 홍길동 문자열이 저장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s.grade는 3 하면 3이 그레이드 필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네임과 그레이드 값은 홍길동 3이 됩니다. 자, 인스턴스 생성 후 필드에 접근하는 방법은 참조 변수와 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필드명으로 접근해서 값을 가지고 오거나 새로운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코드의 실제 예제입니다. 자, 보면 스튜던트 클래스죠. 네임 그레이드 필드 선언합니다. 초기화를 안 해줬죠. 초기화를 안 해주면 인스턴스 생성하면 각각 널과 0으로 초기화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트링 네임은 홍길동, 인트 그레이드니 이런 식으로 필드 선언하고 각각의 값으로 초기화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필드의 초기화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합니다. 자, 스터디, 테스트, 메서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행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생성 후 인스턴스 필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에서 스튜던트에서는 new 스튜던트 인스턴트 생성합니다. 그러면 인스턴스 생성 시 메모리 상태처럼 지금 S가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임과 그레이드는 각각 null과 0입니다. S.name 접근해서 값을 메인 메서드에서는 지역 변수 name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int grade는 S.grade니까 그레이드 값은 0으로 초기화됩니다. 자, 네임과 그레이드 출력하면 null과 0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학생은 반드시 이름과 학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S.name은 홍길동, S.grade는 3, 홍길동 3으로 지금 초기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S.name과 S.grade에 접근해서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방금 홍길동 3으로 초기화했으니까 name은 홍길동이 되고 grade는 3이 됩니다. 출력하면 홍길동 3 출력되고 있습니다. 인스턴스 필드에 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2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자, 첫 번째 클래스 스튜던트입니다. 자, 필드 네임과 그레이드를 선언합니다. 네임은 스트링 타입이고 학년을 나타낸 그레이드는 인트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학생에 관련된 기능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하죠. 그리고 학생은 시험을 칩니다. 테스트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인트니까 시험 친 점수를 리턴합니다. 85점을 리턴합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를 구현했으니까 이제 실행 클래스에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실행 클래스니까 스튜던트 테스트자가 항상 붙습니다. 자, 먼저 스튜던트 클래스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됩니다. 자, 인스턴트 생성해서 같은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인 S에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new student 하면 메모리에 name 그레이드 메서드가 앞에서 그림에서처럼 생성됩니다. 그걸 S가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역 변수 name을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 후, 자, S를 이용해서 스튜던트 인스턴스에 name 필드의 값을 가지고 와서 지역 변수 name을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역 변수 그레이드도 S. 그레이드 스튜던트 인스턴스에 그레이드 필드의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네임 필드의 값은 null이죠. 그리고 그레이드는 0이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 값으로 초기화해야 됩니다. 자, 출력해 보면 자, 실행하면 자, 이름은 null이고 학년은 0이죠. new student에서 메모리 인스턴스 생성하면 각각의 필드는 각각의 타입에 해당되는 기본 값으로 초기화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네임과 그레이드 필드의 값을 다른 값으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S. name은 똑같이 그레이드 필드의 값도 3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그런 후 다시 지역 변수 name과 그레이드에 스튜던트 인스턴스에 name 그레이드 필드 값을 대입합니다. 자, 다시 학년과 이름을 출력해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홍길동 3이 출력이 됩니다. 자, 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의 필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에 네임 그레이드 필드 선언하면서 별다른 초기화를 안 했죠. 그러면 앞에서 살펴봤듯이 기본 값으로 초기화가 되죠. 근데 필드도 우리가 선언하면서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지금처럼 네임 필드 선언 후 이순신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그레이드도 2로 지금 초기화하고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실행해 보면 S.name, S.grade로 접근해서 name 그레이드 값을 저장하고 있죠. 자, name 그레이드 출력하면 이순신 2가 출력이 되죠. 필드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실습 예제에서처럼 인스턴스 필드에 접근할 때는 참조 변수와 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필드명으로 접근해서 그 값을 가지고 오거나 필드의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인스턴스 필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튜던트 클래스에 필드도 있고 지금 메서드도 있죠.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인스턴스 메서드에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해서 참조 변수와 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의 필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인스턴스 메서드에 접근하기 전에 먼저 필드와 지역 변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언 위치는 자, 지역 변수는 메서드나 DS 배우는 생성자 블락에서 선언되죠. 자, 필드는 클래스 블락에서 선언되죠. 스튜던트 클래스의 네임 그레이드 필드 선언 시 클래스 블락에서 선언됐죠. 반면에 지역 변수는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메서드에서 선언되죠. 그러니까 지역 변수는 메서드 내에서만 사용되죠. 반면에 클래스의 필드는 클래스 내에서는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서드에서도 필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메모리 생성 시점. 메서드나 생성자 호출 시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메서드 호출하면 지역 변수가 메모리 생성된다 그랬죠. 필드는 인스턴스 생성 시 생성되죠. new student 하면 메모리에 네임과 그레이드 필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언제 그러면 소멸되느냐? 자, 지역 변수는 메서드나 생성자 종료 시 소멸되죠. 그러니까 메서드 호출 후 복귀하면 지역 변수는 소멸이 되는 거죠. 자, 필드는 인스턴스가 메모리에 삭제 시 소멸이 됩니다. 뒤에서 우리 알아보겠지만 인스턴스가 메모리에 생성되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JVM이 이 인스턴스가 계속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체크합니다.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인스턴스가 소멸되는 거죠. 그때 필드도 소멸이 됩니다.
자, 접근 범위는 지역 변수는 메소드나 생성자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죠. 방금 설명드렸죠. 자, 필드는 클래스 내부나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에서 선언됐기 때문에 클래스 블락 내에 있는 메소드에서는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클래스 외부에서도 우리가 참조 변수와 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했죠. 참고로 접근 제한자를 사용하면 외부에서 접근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뒷부분에 접근 제한자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스턴스 메소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클래스의 메소드는 실제 클래스의 기능을 제공하죠. 자, 인스턴스 메소드에 접근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참조 변수와 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죠. 자, 이번에 스튜던트 클래스에는 자, 학생이 공부하는 과목 필드하고 학생의 점수를 저장하는 스코어 필드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과목 필드는 서브젝트죠. 보면 스트링 타입이죠. 스코어는 인트 타입입니다. 자,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죠. 스터디 메소드를 호출하면 학생이 공부하는 과목을 출력한다 이거죠. 보면 그 과목은 서브젝트 필드에 저장되겠죠. 그러니까 스터디 메소드에서는 같은 클래스 블락에 쓰는데 필드에 지금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테스트 메소드입니다. 보면 똑같이 테스트 메소드 호출하면 지금 리턴 타입이 인트니까 시험 점수가 저장된 필드에 접근해서 그 필드 값을 호출한 곳으로 리턴하고 있습니다. getStudInfo는 학생 신상 정보를 출력하는 메소드입니다. 학생 신상 정보 이름하고 학년이죠. 같은 클래스에서 선언된 네임과 그레이드 필드에 접근해서 호출 시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행 클래스에서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합니다. 스튜던트 S는 new 스튜던트,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생성합니다. 인스턴스 생성 시 메모리 상태죠. 지금 S가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면 4개의 필드를 선했죠. 4개의 필드가 생성됩니다. 보면 name 서브젝트는 스트링 타입이니까 널로 초기화됩니다. 그레이드 스코어는 인트 타입이죠. 그러니까 0으로 초기화됩니다. 그 외에 메소드들이 생성됩니다. 도트 연산자 필드명으로 각각의 필드를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s.name은 이순신, s.subject는 국어, s.grade는 2, s.score는 90. 자, 초기화하면 자, name은 이순신, subject는 국어, 그레이드는 2, 스코어는 90으로 필드 값이 세팅이 됩니다. 자, 이제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메소드는 똑같이 참조 변수와 도트를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s.study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가 스튜던트 인스턴스 가리키고 있으니까 위치에 가서 study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study 메소드는 서브젝트 필드의 값을 출력하죠. 그러면 서브젝트는 지금 국어로 지금 세팅되어 있으니까 오늘 공부 과목 국어를 출력합니다. 자, s.test를 호출합니다. s.test는 자, 보면 스코어 필드 값을 리턴하죠. 지금 스코어 필드 값이 90이니까 90을 리턴해서 다시 지역 변수 스코어에 리턴합니다. 그러면 지역 변수 스코어 출력하면 90이 출력이 됩니다. 자, s.getStudInfo 학생의 신상 정보를 출력하죠. 네임과 그레이드 값이죠. 네임 이순신이고 그레이드 2학년. 그러니까 이름 이순신, 학년 2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메소드도 필드와 동일하게 참조 변수와 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메소드명으로 접근해서 메소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3 패키지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클래스 스튜던트입니다. 자, 필드. 자, 이번엔 서브젝트와 스코어 필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4개의 학생 관련 필드를 선언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소드는 스터디입니다. 서브젝트 필드에 접근해서 오늘 공부하는 과목을 출력합니다. 같은 클래스에서 선언된 메소드는 같은 클래스의 필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브젝트가 스튜던트 클래스에 선언된 필드죠. 똑같이 테스트 메소드에서도 서브젝트 필드에 접근해서 과목명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필드에 접근해서 그 값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학생 신상 정보 출력하는 메소드 getStudInfo를 구현합니다. getStudInfo에서 네임과 그레이드 필드에 접근해서 학생의 이름과
학년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실행 클래스에서 스튜던트 인스턴스 생성해서 메서드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스튜던트 테스트 실행 클래스에서는 메인 메서드를 구현해 줘야 됩니다. 자, 각각의 필드 값을 원하는 값으로 세팅합니다. 자, s.name 네임 필드는 학생 이름이죠. 이순신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s.subject는 오늘 공부하는 과목 국어입니다. s.grade는 학생의 학년, s_score는 오늘 공부한 과목의 시험 점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튜던트 클래스 인스턴스에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똑같이 메서드 호출은 참조 변수와 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메서드명으로 호출합니다. s 써주고, 자, 학생 공부를 하니까 study, st 써주면 st로 시작하는 메서드명이 쭉 나오죠. 자, 그러면 똑같이 키보드를 이용해서 선택해서 엔터를 치면 메서드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자, 먼저 호출해보면 오늘 공부 과목 국어가 출력이 됩니다. s.study 호출하니까 스터디 메서드 호출해줘. 그러면 오늘 공부 과목에서 서브젝트 필드의 값을 출력하죠. 서브젝트 필드는 국어로 초기화했죠. 그러니까 실행하면 오늘 공부 과목 국어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테스트 메서드 호출합니다. int s.test 테스트 메서드를 호출하면, 자, 메서드로 가면 테스트 메서드죠. 보면 서브젝트 필드에 접근해서 오늘 공부하는 과목명을 출력하죠. 그리고 리턴 스코어, 오늘 공부한 과목에 대한 시험 점수죠. 시험 점수가 지금 스코어 필드에 저장돼 스코어 필드의 값을 리턴합니다. 스코어 필드는 90으로 세팅했죠. 자, 그리고 스코어를 출력해야 되겠죠. 테스트 메서드 호출 후 반환한 값을 스코어에 저장하죠. 그러면 스코어의 값을 출력하면 90이 출력이 되겠죠. s.getStudentInfo죠. 실행하면 학생 이름 이순신, 학년 2가 출력이 됩니다. getStudentInfo 메서드 호출하면 네임과 그레이드 필드에 접근해서 값을 출력하죠. 네임 그레이드는 이순신 2학년이죠. 출력해보면 이순신 2학년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인스턴스에 메서드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메서드 배울 때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메서드가 어떻게 호출되는지 알아봤죠. 똑같이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한번 따라가면 되겠죠. 자, 14형에 자 브레이크 포인트 찍었죠. 자, 그리고 자, 디버그 모드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14형에 정지를 하죠. 보면 7행부터 해서 필드에 값을 세팅했죠. 그러면 변수 상황방에 참조 변수 s를 클릭하면 지금 S가 가리키고 있는 인스턴스의 필드 값들이 지금 표시가 되죠. 우리가 8행에서 11행까지 초기한 값들로 지금 필드 값이 세팅이 되어 있죠. 지금 14행에서 s.study 호출합니다. 그러면 메서드로 이동해 보면 되겠죠. 그게 스텝 인투죠. 스튜던트 클래스에 12행에 스터디 메서드 이동하죠. 자, 그리고 이제 한 줄 실행하면 오늘 공부하는 과목 국어 출력하죠. 지금 서브젝트 값이 지금 국어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다시 호출한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15행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다시 s.test로 호출합니다. 다시 메서드로 이동하는 방법 스텝 인투죠. 가보면 자, 서브젝트 값 출력하죠. 서브젝트가 지금 국어로 초기화되어 있죠. 서브젝트 값이 지금 국어죠. 국어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스코어 값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스코어가 지금 90이죠. 그러면 자, 다시 호출한 것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 변수 스코어에는 90이 저장되겠죠. 마우스 올리면 90이죠. 시험 점수 90을 출력합니다. 똑같이 19행에서 getStudentInfo 메서드 호출하죠. 똑같이 스텝 인투 자, getStudentInfo 메서드로 이동하죠. 그리고 네임과 그레이드 필드를 출력해서 학생의 신상 정보를 출력합니다.
학생 이름 이순신 학년이 호출한 것으로 복귀해서 메인 메서드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자, 인스턴스 메서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봤습니다. 메서드는 클래스의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구현한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해서 인스턴스의 필드와 메서드에 접근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입문자 입장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서 각각의 클래스의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걸 한번 알아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앞에서 배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을 이용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기능을 부품처럼 각각의 클래스로 구현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구현해서 컨베이어 벨트처럼 최종적으로 조립해서 하나의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과정으로 프로그래밍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실제 예제를 통해서 앞에서 배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으로 한번 각각의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서 그걸 최종적으로 조립해서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으로, 즉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으로 한번 문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실습 예제입니다. 아래 시험 점수들을 오름차순으로 출력한 후 시험 점수들의 총점과 평균을 출력해 보세요. 홍길동, 이순신 학생의 각각 과목의 시험 점수가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면 국어, 영어, 수학, 물리, 역사 해서 홍길동, 이순신 각각의 점수가 있죠. 각각의 점수를 오름차순으로 출력한다 이거죠. 오름차순. 홍길동의 5과목의 시험 점수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출력하고 이순신의 시험 점수들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라 이거죠. 자, 그리고 각 학생의 시험 점수의 총점과 평균을 구해보세요. 단 평균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만 표시해라, 그런 의미죠. 자, 이제 문제가 주어졌죠. 자, 근데 이런 문제는 보면 우리 앞에서 이 비슷한 문제 많이 풀어봤죠. 실제 메인 메서드에서 코드를 이용해서도 구현해 봤고, 그리고 각각의 기능을 같은 클래스의 메소드로 구현해서 호출해서 구현해 봤죠. 이번에는 실습 예제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으로 한번 실습 예제를 구현해 봐라. 즉 각각의 기능을 하는 클래스로 분리해서 기능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걸 최종적으로 실행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생성해서 조립해서 기능을 구현해 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실습하는 과정입니다. 자, 보면 출력 결과가 있죠. 홍길동 시험 점수에서 자,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으로 출력하고 총점, 평균. 평균은 정수 부분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 됩니다. 자, 이순신의 시험 점수도 오름차순으로 출력 후 총점, 평균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석 및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구현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옆에 연습장을 펼쳐놓고 한번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 한번 쭉 그려봐야 되겠죠.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설계 중심 언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이제 어떻게 각각의 기능을 클래스로 구현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분류를 해서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분석해보면 시험 점수들이 모두 같은 정수 타입이죠. 보면 시험 점수가 다 77, 87, 90, 88, 72 다 정수 타입입니다. 정수 타입이므로 배열 관련 기능을 하는 클래스 myArray죠. myArrays 클래스를 구현해서 배열 데이터를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 이제 시험 점수를 입력받아서 오름차순으로 출력해야 되니까, 자, 시험 점수가 정수 타입이죠. 자, 이런 여러 개의 정수 타입을 한꺼번에 저장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 배열이죠. 배열 관련 기능을 하는 myArrays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오름차순으로 점수를 출력하니까 배열 클래스 안에 오름차순으로 배열들을 정렬해서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메서드를 만들면 된다 이거죠. 우리 앞에서 배열 학습할 때 자바에서 제공하는 arrays 클래스를 사용했죠.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배열 관련 기능을 하는 myArrays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배열 관련된 기능을 하는 메서드를 구현해서 부품처럼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평균을 구하는 기능과 소수점 아래 반올림하는 기능. 자, 평균을 구하는 기능과 소수점 아래 반올림하는 기능은 일종의 수학 기능이죠. 그러니까
마이매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평균을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배열 관련된 기능 그리고 수학 관련된 기능을 각각 분리해서 클래스로 만든 후 그걸 조립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이어레이즈 클래스와 마이매스 클래스를 구현하고 실행 클래스 마이스코어 테스트에서 인스턴스 생성 후 기능을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마이어레이즈 클래스, 마이매스 클래스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실행 클래스죠. 실행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생성 후 데이터 입력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분석을 했죠. 이제 각각의 클래스의 필드와 메서드를 우리가 한번 설계를 해봅니다. 자, 클래스 설명드린 것처럼 크게 마이어레이즈 클래스와 마이매스 클래스를 구현합니다. 자, 마이어레이즈 클래스의 이제 필드와 메서드죠. 보면 일단은 마이어레이즈 클래스의 필드는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메서드는 배열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메서드, 어레이 소트 ASC 메서드를 하나 구현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가 ARR, 1차 int 타입 배열입니다. 그리고 배열 요소의 총합을 구하는 메서드죠. 어레이 토탈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똑같이 매개 변수가 int 타입 1차 배열입니다. 자, 마이매스 클래스입니다. 좀 필드, 평균값을 저장하는 필드, AVG 필드입니다. 메서드는 평균을 구하는 메서드, 에버리지 메서드하고 소수점 아래 반올림하는 메서드인 라운드 메서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실행 클래스입니다. 보면 마이어레이즈 클래스하고 마이매스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 후 각각의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출력합니다. 자, 이상으로 문제에 대해서 분석 후 각각의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를 설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앞에서 설계한 클래스들의 실제 구현 코드입니다. 자, 마이어레이즈 클래스입니다. 보면 마이어레이즈 클래스는 필드는 선언을 안 했죠. 그리고 두 개의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보면 배열 요소를 오름차순환 정렬하는 메소드, 어레이 소트 ASC 메소드죠. 배열의 총합을 구하는 메소드입니다. 정렬하는 메소드, 총합 구하는 메소드, 이 각각의 기능은 우리가 앞에서 다 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기능이 객체지향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아니죠. 객체지향의 최종 기능은 우리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자바의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거죠. 앞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클래스의 기능을 설계한 후 우리 앞에 사용한 코드를 그대로 구현하면 되는 거죠. 정렬하는 기능, 총합 구하는 기능 잊어버리신 분은 또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되겠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설계 중심 언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설계하고 나면 메서드의 기능은 우리 앞에서 배운 자바 기능으로 최종적으로 구현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수학 기능이죠. 자, 마이매스 클래스입니다. 평균을 저장하는 필드 AVG를 더블 타입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메서드를 구현하고 있죠. 보면 평균을 구하는 메서드, 소수점을 반올림하는 메서드 각각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도 우리가 앞에서 다 구현해 봤죠. 그걸 가지고 와서 그냥 똑같이 코드로 구현해 주고 있습니다. 실행 클래스입니다. 각각의 변수를 선해서 처리할 값들로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자, 네임은 스트링 타입 배열이죠. 홍길동, 이순신. 스콰일, 스콰이, 인트 타입 배열의 홍길동과 이순신의 시험 점수를 차례대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스턴스 생성합니다. 자, 인스턴스 생성한 후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홍길동의 시험 점수 총점 평균을 구한 후 출력하는 과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myArray 토탈에서 스콰일 홍길동의 시험 점수를 배열로 전달하면 토탈에는 홍길동의 시험 점수 총점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마이매스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마이매스 클래스의 에버리지 메소드로 토탈, 그러니까 홍길동의 시험 점수 총점이죠. 총점과 스콰일의 랭스를 전달하면 결국 에버리지 메소드의 토탈과 랭스 매개 변수가 받아서 평균을 계산한 후 그걸 호출한 것으로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언더바 AVG가 홍길동 시험 점수의 평균을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매스 클래스의 어라운드 메소드 호출해서 평균 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는 거죠. 그걸 지역 변수 AVG에 리턴해서 저장합니다. 최종적으로 시험 점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어레이즈 클래스의 어레이 소트 ASC 메소드 호출하면서 스코어 A를 전달합니다. 자, 그럼 홍길동의 시험 점수가 오름차순으로 정리해서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구한 토탈과 평균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점은 414점이고 평균은 83점입니다. 똑같이 이순신의 시험 점수에 대해서 똑같이
각각의 어레이즈 클래스와 마이매스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총점과 평균을 구하는 거죠. 구해서 최종적으로 이순신의 시험 점수를 어레이 소트 AS 메소드 전달해서 똑같이 오름차순으로 각각의 시험 점수를 출력한 후 총점과 평균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학생 시험 점수의 총점과 평균을 구해봤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각각의 기능을 클래스로 구현한다 그랬죠? 클래스로 구현해서 최종적으로 그 클래스들을 실행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생성 후 각각의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원하는 기능을 최종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으로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실습해 보겠습니다. EX 공사 패키지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래스 myArrays 클래스죠. 배열의 기능을 합니다. 필드는 없죠. 두 개의 메소드를 구현하죠. 메소드가 실제 클래스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첫 번째 메소드는 배열을 오름차순 정렬하는 메소드죠. array sort ASC 배열명입니다. 그리고 1차원 배열을 매개편으로 전달받습니다. 배열 오름차순 정렬하는 기능 우리 앞에서 다 했죠. 실제 메소드의 기능은 우리가 가져와서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앞에 해당 부분 가서 한번 복습을 해주세요. 두 번째 메소드는 배열의 총합을 구하는 메소드죠. 자, 메소드의 기능은 우리 앞에서 메소드에 대해서 다 했죠.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배열의 총합을 구하는 메소드를 구현했습니다. 배열 기능을 하는 myArrays 클래스를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수학 기능을 하는 myMath 클래스입니다. 자, myMath는 평균을 저장하는 필드 AVG가 있죠. 더블 타입으로 선언합니다. 첫 번째 메소드는 이제 평균을 구하는 메소드죠. 자, 평균 구하는 방법 우리 앞에 다 했죠. 자, 두 번째 메소드는 반올림하는 메소드죠. 반올림하는 메소드는 자바에서 사용하는 매스 클래스의 라운드 메소드 이용해서 반올림을 하죠. myMath 클래스를 구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현한 두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기능을 구현해야 되겠죠. 그건 실행 클래스에 하는 거죠. 그런 실행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생성 후 원하는 메소드 호출해서 구현합니다. 실행 클래스에서는 메인 메소드가 있어야 되죠. 각각의 처리할 데이터가 저장되는 배열을 선언 후 처리할 데이터로 초기합니다. 자, 그런 후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해야 되죠. myArrays와 myMath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 후 참조 변수에 각각 대입합니다. 자, 홍길동 시험 점수에 대한 총점과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홍길동 시험 점수는 스코어에 저장됐죠. 그러니까 스코어를 myArrays에 array total 메소드로 전달하면 되는 거죠. 총점을 구해서 지역변수 토탈에 리턴을 합니다. 자, 그리고 myMath 클래스에 average 메소드 호출해서 토탈과 스코어의 랭스를 전달하면 평균을 구할 수 있죠. 지역변수 언더바 avg에 전달된 평균은 소수점 이하도 표시가 되죠. 자, 그러면 소수점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myMath 클래스에 라운드 메소드 호출해서 평균을 전달하면 이제 소수점이 제거된 정수 부분만 표시되는 평균이 지역변수 avg에 리턴 됩니다. 총점과 평균을 출력하면 됩니다. 먼저 시험 점수를 오름차순으로 출력해야 되겠죠.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는 기능은 myArrays 클래스의 array sort ASC죠. 자, 스코어일 배열을 전달하면 스코어일의 값들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겠죠. 실행하면 보면 스코어1의 점수가 오름차순으로 지금 정렬되어서 출력하죠. 자, 그리고 앞에서 구한 총점과 평균을 출력하면 됩니다. 자, 실행해보면 자, 총점 414점이고 평균은 83점입니다. 자, 동일한 과정으로 이순신의 시험 점수의 총점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스코어 2를 전달해야 되죠. 자, 평균도 토탈과 스코어 2의 랭스를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반올림 해야 되죠. 라운드 메소드 호출해서 언더바 AV를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 점수를 정렬해서 출력합니다. 어레이 소트 ASC 호출하면서 스코어 2를 전달하죠. 그러면 이순신의 시험 점수를 정렬해서 출력합니다. 똑같이 토탈과 AV를 출력하면 이순신 시험 점수에 대한 총점과 평균을 출력합니다. 이순신의 시험 점수의 총점은 399점이고 평균은 80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으로 학생들의 시험 점수의 총점과 평균을 구해봤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 원리가 각각의 기능을 클래스로 구현해서 최종적으로 실행 클래스에서 조립해서 하나의 기능을 완성하자는 관점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에 더 세부적인 과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뒤로 가면서 차차차차 우리가 살을 붙여 나가겠습니다. 자, 실습 예제를 통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실습해 봤습니다. 원리를 잘 알아두세요. 이 예제도 여러분들이 결과가 잘 안 나올 때는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메소드 호출 시 한번 따라가 보고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자, 우리 전 시간까지 클래스를 구현해서 인스턴스 생성 후 실제 메모리 공간에 있는 인스턴스의 필드와 메소드 호출해서 사용해봤죠. 자, 그러면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필드와 메소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예시로 들어본 로블록스를 이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식으로 필드를 세팅해서 사용하는구나, 그걸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 공간에 이제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 파트, 블록, 자, 파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원통, 뭐 이런 여러 가지 파트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동하고, 자, 크기도 이런 식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자, 이런 식으로 키우는 거죠. 각각의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램 배울 때 각각의 객체는 속성과 기능이 있다 그랬죠. 속성이 필드라 그랬죠. 자, 예를 들어 이 원통에 속성, 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크기도 있고 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제일 도드라진 속성이 색깔이겠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속성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클래스 구현할 때는 필드라고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웹 개발이나 아니면 실무에서는 속성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 요 블락에 이제 속성인 컬러 필드의 값을 우리가 원하는 색깔로 변경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브릭 컬러 있죠. 요거 클릭해가지고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녹색으로 변경이 가능하죠. 똑같이 다른 객체의 컬러도 우리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실제 로블록스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속성, 즉 필드를 GUI 화면에서 변경하면 바로바로 세팅이 돼서 변경을 할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실행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되죠. 파트들이 우리가 지정한 색깔로 표시가 되는 거죠. 메소드도 구현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부딪혔을 때 뭐 색깔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사라지게 한다든가 그런 메소드 기능이겠죠. 기능도 구현할 수 있겠죠. 로블록스의 메소드는 우리 자바 클래스의 기능을 메소드로 구현했죠. 똑같이 로블록스에서도 어떤 기능은 메소드로 구현합니다. 자바에서 메소드는 우리 앞에서 뭐 변수부터 해서 조건문, 반복문, 배열 등등 배웠죠.
로블렉스에도 똑같이 기능은 변수, 뭐 조건문, 반복문, 배열, 메서드, 그리고 지금 배우는 클래스, 객체, 뭐 이런 기능을 다 제공하죠.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참고로 로블록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문법은 여러분들이 자바만 열심히 학습하셨으면 훨씬 더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처음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을 이제 입문했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객체는 속성과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속성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상태이고, 기능은 객체가 수행하는 동작, 행위, 기능입니다. 말씀드렸죠? 객체 모델링은 프로그램 입장에서 객체의 속성과 기능을 정제하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과정, 자 말씀드렸죠? 클래스는 객체 모델링을 통해 추출한 객체의 속성과 기능을 필드와 메서드로 변환해서 만듭니다. 다 앞에서 한 거죠. 클래스는 필드 또는 멤버 변수라고 하죠. 메서드 또는 멤버 메서드, 생성자로 구성됩니다. 생성자는 다음 시간에 바로 학습합니다. 인스턴스란 클래스가 메모리에 생성된 상태를 말하며, new 다음에 클래스명 써주고 갈로 열고 닫고로 생성됩니다. 다 한 거죠.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인스턴스에 접근합니다. 말씀드렸죠. new에서 클래스명 써주고 갈로 열고 닫고 해서 그걸 똑같은 클래스 타입 변수,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참조 변수에 대입해서 요 참조 변수로 인스턴스의 필드와 메서드에 접근했죠. 다 앞에서 학습한 거죠. 자, 한번 중요해서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해 봤습니다.